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당신이 속였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기 위해 레벨업 하는 방송 황심소 시작합니다. 10만의 인파에서 처음 2,000개의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꼭두각시 도둑놈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자는 마음을 태극기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만 개의 태극기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태극기를 조립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흔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동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함께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를 하옥시키라 외쳤지만 촛불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나는 것이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한테 충분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태극기를 흔들자 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분은 태극기는 국가주의를 나타낸다. 태극기는 보수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세뇌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 권력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혼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0만의 참여, 100만의 촛불, 100만의 마음이 모여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 하옥시키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으로 이 모든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100만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견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차분하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듯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분명한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심소를 통해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현재 황심소는 태극기 들기 운동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받지 못한 채로 또 태극기는 박근혜 꼭두각시를 지킨다는 친박의 전유물로 남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과 같네요. 그러나 이런 통념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황심소는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셜록황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모으고 그곳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황상민과 함께하는 아고라 꼭대구사 운동입니다. 꼭대구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이랍니다. 지난 11월 19일 토요일 꼭대구사 모임 1회가 서울 미디어 카페 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 2회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역에서 꼭대구사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황심소에서 생생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송 오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 몇 명이 올지 우리 몰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모입시다 해가지고 오늘 모인 거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 미팅하는 거는 처음 한번 지금 시도를 했는데 거의 일주일 매주마다 이제 이런 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가하시는 분들 얼만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일단 오시는 분들 얼굴도 모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사실은 다 몰라요. 그리고 처음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지금 이 흥심소 듣는 거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든지 있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가 가장 1차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 처음에 1차 집회할 때부터 그렇고 2차 집회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가지고 사퇴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끝나고 나면 되게 마음이 뿌듯하기보다는 허망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록 박근혜 씨가 사퇴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사람들은 더 무기력감을 느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안 빠지는 거야? 옛날에 MB 때 촛불 씨 거의 한 3, 4개월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용히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무기력감은 누군가가 사퇴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온 숫자로 보면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그게 공감이 됐나 라는 데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고요. 또 좌절감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 광화문에 1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가면요.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뚜렷한 목표 또는 이유 그런 거로 가지고 모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박근혜 사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사퇴 안 하면 어떡하지 하면 그때부터는 각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사퇴해야 돼 라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마음이 모여진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태극기를 나눠주고 태극기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태극기를 흔들면서도 야 태극기는 이 보수들이 하는 거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이 태극기를 가지고 박근혜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국가주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주의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태극기는 국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지금 박근혜 사퇴하라는 거는 이 국가를 해체하자는 건가? 이러면 많은 분들이 보고 그럼 촛불을 들어야 돼? 촛불은 그럼 진보라는데 난 진보 아닌데 이건 뭐야? 이러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중질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이건 진짜 이상하다. 그럼 왜 사람들이 나아가 박근혜 사퇴하라고 그러지? 그래 지금 보니까 박근혜가 해먹은 게 아니라 최순실이 해먹었다고 지금 다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왔으면 최순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다 정리가 다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 이까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기본 이 상황에 대한 정리 발제. 요즘 지속되는 정치 이슈 방송에 황심소가 정치 팟캐스트인가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방송도 대중의 심리를 상담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답니다. 대중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발생된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의 마음과 또 실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는 것이랍니다. 상담 맞죠? 후후. 촛불 시대에 참여는 하기는 했었지만 네. 그냥 참여의 의의가 지금 참여자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일로 일상생활과 함께 경험하면서 박근혜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후속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가 정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지만 혹은 또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시국 관련 토론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듣기 위해서 일단은 저도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냥 듣기 위해서 이 모임에 그래요? 되었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장소를 뭐 번듯한 데를 구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 구석구석 끼어가지고 얼굴만이라도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외치는 상황인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뭐 꼭 장소가 잘 갖춰져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저번주 태극기 나눠줄 때도 참가했었고 맞아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배감과 무기력감 이런 거에 빠져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듣고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겠다고 봤습니다. 예, 그것도 좋으신 생각이에요. 또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사실 황심소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네. 집이 지근이라 여기 홍대에 산다는데 내가 안 나올 수 없다. 오이. 저번 네. 주에 한 번 애들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왜 나갔었냐면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좀 봤으면 싶어서 이 정도니까 좀 행동 좀 해라 막 답답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거 좀 봐라 이런 뜻에서 그냥 한 명이라도 나가고자 나갔던 거고 네. 나가고 났는데도 뭐 다 그냥 이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바꿀 수 있고 하는 거를 황심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 좋으신 지적이에요. 청와대를 뭐 부셔라 이러면 가서 부시고 싶은 심정이고 심정이죠. 근데 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동대로 또 이 검찰에서나 이상한 어버이 단체에서 날 잡아가라. 이거 고소하고 뭐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항상 그런 의견이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방송 듣고 있고 시간 되면은 오고 그런데 오늘은 시간 내서 왔고요. 네. 우물안 개구리인 것 같아서 그냥 새로운 의견 들으러 왔어요. 좋으신 생각이에요. 또 아니 앉으세요. 잘 듣진 않는데 네. 박근혜 꼭두각시라고 딱 하시고 그거를 딱 듣고 네. 분석은 잘 하신 것 같다. 솔직하게 저는 그러거든요. 네. 하나만 생각해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도 때리치는 때는 언제냐면 네. 아니다 싶으면은 대판 싸고 그냥 딱 그만둬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내려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촛불 하나 들고 있으면 여기도 온 것도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한번 듣고 싶기도 했었지만은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고 모든 거를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행동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나의 목표는 박근혜가 내려올 때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 생각만 딱 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솔직하게 이제 뉴스를 듣거나 그러면 네. 이런저런 딱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아씨 몰라. 어. 딱 그리고 내려오면 뭐 그때 그 다음 대응은 또 그 다음에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항심소 상담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준칙이라는 게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할 때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하나의 준칙을 딱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닥치는 대로 한다. 이 본인 비즈니스 하는 게 잘 될지 못 될지 이건 이래서 잘 되고 저건 저래서 잘 되고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온갖 이유들은 그때그때 할 때마다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이분은 당신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건 그게 되든 안 되든 닥치는 대로 한다 라는 식의 그 방법이 자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안 망하고 살아왔었던 이유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저게 삶의 에센스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박근혜 사퇴할 때까지 사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자, 또 어디서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일단 아산에서 왔고요. 아, 예. 지금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역사가 또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두려움이 많이 들어서 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상황에서 진짜 박근혜가 물러나야 그 이후의 일들은 다 좀 예방이 되고 방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시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투신하고 싶더라고요.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황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WPI를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WPI를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공부의 아픔뿐 아니라 지금 나의 아이가 겪고 있는 공부의 좌절감 그리고 상처의 비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 그럼요. 성격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왜 안 다르겠습니까? WPI를 통해 내가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아이에게 알맞은 공부법을 콕콕 짚어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학자이자 위즈덤센터 대표인 이윤주 박사가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와 함께 쓴 공부, 삽질하지 마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자녀의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부법으로 지도하고 싶으신 모든 선생님들께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에서는 WPI의 5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의 마음, 공부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과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이 실제 상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부터 교보문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진짜 행사 참여하는 것 때문에 아산에서 올렸었다니까 지역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 지역 분들하고도 이런 미팅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공지 나갈 텐데 대전에서 25일날 금요일날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는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앉을 수 있는 분 그냥 모여서 이야기 일단 나눠보자. 뭐 10명 정도 예상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오시면 그 알아서 구경하시고 각각 중간중간에 끼어가지고 꼭 뭐 일렬로 착 앉아가지고 둘러 안 앉고 뭐 2겹, 3겹, 4겹으로도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적어도 각자가 마음속에 막연히 느끼는 이 허탈함, 무기력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해소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막연히 이게 혼자서 생각하면 그게 될까 또 그런 생각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서 자기 검열이 일어나는데
여럿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모으면서 대중의 지혜가 만들어지고 그게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시사 문제나 또 자기 살아가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중의 지혜를 모으면서 의견을 나누는 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이 조선시대에서도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각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중지를 모은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또 군사 독재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또 그거는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 폼 잡는 인간들이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만들었다는 거. 그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를 자초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왜 왔는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의정부에서 왔는데요. 차라리 언론이나 검찰 쪽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를 좀 더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들었을 때 좀 더 내가 뭔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동참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많이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신서는 되게 애청자인데 네. 듣다가 항상 뉴스나 신문 또는 이제 목사님 그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까 궁금해서. 네. 그렇죠. 네, 또 그 옆에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어떤 생각, 어떤 이야기 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많은 분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참 궁금해 하시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다른 사람 생각은 궁금한데 내 생각은 어떻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하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노예가 가장 잘 학습한 행동 패턴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노예는 계속 듣는 이야기는 주인 이야기를 들어. 그리고 주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역시 주인님은 똑똑하셔. 그래서 순실이 이야기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아니 그럼 이걸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야. 한 교수 저 사람 진짜 잘리고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소리를 할 때 정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청와대랑 네. 새누리당에 지금 대놓고 사람들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이 분노가 있긴 한데 이제 좀 지쳐가고 그렇죠.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안 지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촛불을 계속하면 누가 빨리 지치나 그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니들이 떠들어 봐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일단 추워져. 그리고 나오는 거는 촛불로 가지고 몸을 덮일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경찰로 차벽을 딱 철동같이 해놓으면 떠들어대도 뭐 그분은 잠은 보약이야 이러면서 김하게 쏘고 주무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분은 뭐 국민들 이야기를 안 듣는데 어차피 100번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싫은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그래요. 회사 다닐 때 딱 그러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저를 싫어해요. 특히 밑에 사람이 그렇게 딱 하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회사를 떠난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에요? 아니면 본인이에요? 제가 떠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제가 떠나죠. 이 나라를 떠나는 사람은 우리예요, 여왕님이에요. 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헬조선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도 버텼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네. 싸울 때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할 얘기 다 했다라고 딱 그만두는 순간 이게 뭐지?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회사를 그만두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여행도 다니고 그렇죠. 딱 하면서 갑자기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버텼어야 돼. 버텼어요. 이제 정신 차렸네요. 지금 사실 그 놀라운 통찰을 똑같이 이 사회에 적용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지금 막연히 촛불회가 100만, 200만 저는 어떤 정치인이 100만이 안 되면 200만이 나서죠. 이런 이야기 할 때 저 XX 같은 인간 진짜 돌대가리 아니야? 100만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200만의 목소리를 하면 들을 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1시간 공부했어요. 그러니? 그런데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래? 1시간가 부족한 것 같아서 2시간을 하면요 점수가 100점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그랬을 때 아주 좋은 지적인데 제리 싫으면 중2 떠나야지 해가지고 그 중2 떠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한 달 후에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럼 만일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었다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았어요? 남아있었다면 위에서 좀 많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이 내려왔을 예, 거다. 예. 자르고 난 다음에 싸우는 거는 조금 더 힘들어요. 자르고 나면 싸우는 건 진짜 힘들어요. 나는 첫 번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저 인간들이 설마 대학 교수를 자를까? 내가 착각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거는 내 실수라는 거를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더 나눠가야 했던 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게 잘못 알았구나. 그랬을 때 대학 안에 있을 때 더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쩌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잘리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회사도 마찬가지. 왜냐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제가 잘렸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돼요. 그게 무슨 내용으로 잘렸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럼 끝까지 버텨서 싸워야 돼요? 끝까지 버텨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 회사에서요. 그 상황에서 지적을 했을 때 회사에서 결코 그걸로 가지고 자르는 일은 안 벌어졌을 거라는 게 만일 언급을 하고 그랬으면 안 잘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잘릴 거라고 두려워하는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또 뭐가 진짜 그 목소리가 정당하고 또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였으면 자르고 싶어도 어떤 소수의 인간들이 부정하게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를 못해요. 근데 저도 비겁하게 그냥 조용히 더 얌전히 있으면 주인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안 잘라줄 거라고 믿었던 거. 저는 그것이 저희 삶에서 가장 제가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는 이제 왜 사퇴해야 돼? 그게 뭐 사퇴할 만큼 큰 죄야? 아니 그 나쁜 놈이 주위 있는 나쁜 놈이 호가호위한 거지. 아니 우리 여왕님이 이렇게 연약한 여성으로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놀랍지 않아요? 그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독대를 한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이분들은 최고의 이 장기가 뭐냐 하면 그때 말이 달라요. 그리고 막판에 몰리면 가장 잘 쓰는 말이 몰랐다예요. 지금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그때 필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누구 말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야. 심지어는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이든 장관을 하시던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그 거짓말 대회에 나온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거의 총집합체가 이 청와대에는 그 거짓말 하시는 분들의 원단이고,
또 그런 분들을 또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주고 적절한 증거와 스토리를 잘 마련해주는 곳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않은가.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건 동의를 하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야, 이분도 상당히 악취미시네. 사건 딱 터지고 난 뒤에 되게 기뻤어요. 사건 터지고 나서 되게 기뻤다는 건 무슨 말이야? 맨 처음 딱 들었을 때 황당했지만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은 야 1년 4개월 벌었다. 1년 4개월 벌었다. 네. 아, 이대로 갔으면은 더 나빠질 거 1년 4개월 벌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1년 4개월 후에 정권이 바뀔지도 정확하게 힘들거든요. 아, 그것도 좋은 예. 지적이었어요. 1년 4개월 후에 새누리당이 또 다른 변신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또 사기칠 가능성은 저는 50% 이상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 이게 딱 터지면서 그거 자체는 너무 힘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뻤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촛불 거기 나갈 때도 저는 솔직하게 그냥 기쁜 마음에 어찌됐든 박근혜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되게 기뻤어요. 상당히 단무지적인 발언을 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하이 개그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잘 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주 높은 수준의 하이 개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에센스를 아는데 그 에센스를 실제로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고 공유가 될 때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냥 들으면 이게 대체 뭔 말인지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 기뻤다는 참여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 모두가 제대로 알게 되었을 뿐 우리 사회는 이미 곳곳이 다 썩어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을 어거지로 덮으며 우리 눈과 귀를 막아왔던 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데 네. 그 촛불 집회가 100만이 모인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네. 그건 굉장히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접근이다. 네.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정으로서 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뭐 이렇게 선무당일 수는 있지만 WPI로 좀 봤을 때 굉장히 로맨티스적인 반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회라는 걸 좀 저는 아이디얼리스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박근혜가 그 감정적으로 해봤자 그 사람은 감정이 안 통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감정만 부딪히고 좌절하는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방법이라든가 뭐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라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본인은 에이전트세요? 아니면 로맨이세요? 아이디얼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에이전트 같으세요? 예, 에이전트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요. 정확하게 지금 WPI 성향을 가지고 촛불 집회를 나서고 또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의 이 진심이 그분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분이 그것을 그 목소리에 감화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로맨티스트의 사고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저 인간을 사랑하면 저 나쁜 남자가 개가천선을 해서 착한 남자로 바뀔 것이다. 이거 로맨티스트의 전형적인 사고거든. 그래서 로맨티스트 분들이 꼭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본인이 인간 개조를 하고 싶다는 이 상황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쁜 남자의 결국에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안타까운 아가씨로 그냥 남게 되는 게 결국에는 로맨티스거든요. 그러면 그 본인의 괴로운 심정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건 누구랑 하는지 알아요? 고양이랑 해요. 어휴, 그래. 이쁜 거, 그래, 그 자식은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갔지만 너는 참 잘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적용하신 거 정확하게 맞으세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러면 아이디얼리스트니까 어차피 로맨티스트의 이 국민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지배적인 성향은 로맨티스트 성향이거든. 이거를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디얼리스트적인 사고를 해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된다.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까지만 딱 했으면 진짜 놀라운 아이디얼리스트 원단이 나타났구나. 역시 또라이 같은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완전히 아이디얼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와 조치를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딱 그 소리가 나니까 띵, 저는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가 아니야 될까 딱 보니까 옷차림이 벌써부터 에이전트 모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왜 저 소리를 하는가 이미 WPI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신 지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왜 답답하게 느끼냐 하면 지금 이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로맨티스트의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마음이 모이고 더 많은 촛불이 모이고 더 많은 마음이 모이면 어느 날 그분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이런 무슨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바꾼 나쁜 남자가 그래서 착한 왕자가 됐거나 뭐 길상이로 바뀌어가지고 서희 아가씨를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겠어요. 그런 거는 토지 소설에서도 안 나와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 박근혜 씨의 심리를 분석하고 박근혜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이미지를 분석을 했을 때 뚜렷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어떻게 보고 있냐? 아주 귀한 집 여식,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공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주라는 명칭을 쓰기도 애매했는데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정치권에서 수첩공주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조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수첩공주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수첩의 방점이 찍힐까요? 공주의 방점이 찍힐까요? 수첩. 네, 여기서부터 이제 수첩의 방점이 찍히는 거는 에센스는 저 사람은 수첩에 적힌 이야기밖에 못한다라는 에센스에 초점이 간 거고, 공주의 방점이 찍힌 거는 저 사람은 공주만큼 귀한 사람이다라는 이건데 초점이 흐려지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단어 수첩공주라고 이야기를 쓴 그 정치인이 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또 그분을 반대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그 토지에 노는 서희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이미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토지에 놓는 서희와 같은 이미지가 되면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가?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선적이다. 고집스럽다. 예쁘고 케어해줘야 된다. 참 현명하다. 오케이. 예, 좀 있는 사실을 우리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꼭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다고 해서 너무 나쁜 척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런데 토지의 서희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서희라는 인물을 딱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 토지라는 소설을 관장하는 가장 에센스가 뭐냐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요. 토지의 서희는 아주 귀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그렇지만 그 집안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 평사리의 땅을 본인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중구한테 빼앗겨요. 그리고 만주로 가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가졌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에서 어떻게 지내요? 내가 평사리에 그 땅을 언젠간 찾으리야. 누구랑 찾아요? 재미있는 건요. 옛날에 자기 집의 종이었던 길상이랑 결혼까지 해가지고 조력을 얻어가지고 땅을 다 찾아요. 제가 2004년에 연구를 할 때 심지어는 지지하는 사람은 공주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토지에 놓는 서희로 본다면 오 마이 갓. 그러면 서희처럼 이 인간이 평사리의 땅을 찾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을 아버지가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실현을 할 가능성이 지금 드러나면 어찌해야 되는 것이요? 이 생각이 드니까 섬찟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왜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를 탐색을 했는데 놀랍게도 박근혜의 이미지 그 반대편에 나오는 사람의 이미지가 누군가를 봤더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던 웬만큼 뭐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공주님과 반대되는 이미지가요.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좋은 상품을 팔려고 하는 영업사원, 영업팀장의 이미지인 거야. 이 좋은 거예요. 개혁해야 돼요. 혁신해야 돼요. 민주화라는 상품을 파는 영업팀장이라는 이미지가 딱 나오는 걸 보는데 그냥 보통 이야기하면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이미지가 나온 거. 내가 또 헉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의 반대에 대한 이미지는 길상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마치 대세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이 마치 조상이 물려준 잃어버린 내 땅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그때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무도 그 책을 안 사줬어요. 아무도는 아니지만 별로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조선일보는요. 대문짝만하게 그 책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기사에서 책 내용을요. 약간 왜곡해가지고요. 박근혜에 대해서 토지에 놓는 서희라고 하지 않고요.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대중 연예인 효리라고 대중들은 이 박근혜를 효리라고 본다. 벌써 내가 이 책을 쓴 나름대로 숨겨진 의도와 그 내용을 얘네들은 간파를 했구나. 간파한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꾸민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저 생각에는 그때는 설마 했어요. 그 다음에 촛불 앞에 무녀라는 것도 사실은 박근혜하고 MB 이명박하고 경선할 때 그때 박근혜 인터뷰에 찾아냈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그 조선일보 쪽에 내가 그 원고를 흘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거는
그 조선일보의 처음에는 조선일보 쪽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걸로 가지고 알게 됐던 거예요. 그거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야 진짜 놀라운 촉과 놀라운 그거였구나. 나는 그래서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보다 더 괜찮은 그게 있으면 그거를 항상 끌고 가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 조중구의 앞잡이들의 무리들이 가지는 놀라운 거는 뭐 서희도 괜찮지만 서희보다 더 이 우리한테 영양가가 되는 거라면 조중구가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이런 유연성, 이게 유연성이에요. 이게 생존을 하고 끊임없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효리로 그렇죠. 저는 효리라고 바꿨던 게 이 토지 서희라는 이미지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하고 100% 피팅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 인기 좋고 그러면서 개념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얼마든지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대대손손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아주 훌륭한 생존법인 거예요.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그저 이명박근혜의 끈앞풀이나 한패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네요. 정말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들의 술수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겠군요. 그런데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가 박근혜의 것이라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서희를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박사님, 이것을 미리 아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박사님은 마치 미래에서 와서 막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그런 상황 같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황심소를 듣고 이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수렴청정을 생각하는 조대비의 모드라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계속 들으니까 정리가 계속 들으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훌륭해요. 그래서 그 수렴청정을 하는 조대비가 있던 뭐 꼭두각시 조정을 하는 최순실이 있던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촛불을 계속 내고 있으면 꼭두각시를 하는 주인공이 바뀔 뿐이지 꼭두각시 노름에 우리가 장단치는 거는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뭐 우리는 꼭두각시 노름에 뭐 장단치는 게 뭐 조선 600년 그런 유구한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일체치하 뭐 30년인지 45년인지 그렇고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노예로서 그냥 꼭두각시로 나서는 권력 앞잡이 앞에서 하고 지내는 거는 우리가 이미 DNA에 뼛속같이 박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 이야기해야 되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나서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노예가 노예 근성을 버리고 나서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매 맞아요. 매 맞으면 다행인데요. 대개는 처형당해 죽어요. 목 잘려요. 잘렸어요. 예, 여기서부터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역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로마 시절에 노예의 반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예, 스파르타쿠스 반란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10만, 20만이 모여가지고 이 로마군을 무찌를 정도로 엄청난 힘을 모았어요. 그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는요, 전직 직업이 뭔지 아세요? 검투사예요. 검투사는 병졸보다 더 전쟁을 잘하는 싸움꾼이에요. 스파르타쿠스가 원래 야만족 발바리안의
이 우두머리였다가 잡혀가지고 훈련을 받고 금투사로 났었는데 네가 잘하면 네 부인도 찾아가지고 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월드 챔피언이 된 거예요. 금투사 챔피언이. 다른 금투사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군을 싸워요.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 망했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스파르타쿠스 알아요? 알아요. 와 훌륭해요. 그럼 믿어보면 돼요. 네, 그게 보면 나와요. 근데 왜 망했는지 아세요? 흩어진 거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요. 개별 싸움은요 금투사가 훨씬 잘해요. 그런데요 이게 1000명, 10,000명이 되면요 그리고 10만 명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금투사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전략적인 싸움으로 바뀌게 돼요. 로마군이 가장 잘하는 건요 한두 명의 병사들의 수준은 보통이지만요 어떤 방식으로 병사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창하고 방패하고 칼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 전법을 가장 잘하는 것이 로마 군단들이 움직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는 전략이 무엇이고 그 전략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고 그 전략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야당들이 짜고 있는데 그분들의 전략은 뭔지 아시죠? 퇴진하라 안 퇴진하면 우리 퇴진하라고 계속 부르짖는다. 훌륭하죠. 탄핵을 하면 국정혼란이 처리되니까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순차적인 절차를 진행합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았던 그들, 어쩌면 우리가 노예의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너무 잘 따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노예는 하지 않겠어 하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겠죠? 근데 이것이 반란에 그치지 않고 성공한 혁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은 내일 방송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황상민의 아고라 꼭대구사 모임 첫 회를 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목적과 방식의 모임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또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 되는 자리랍니다. 혹시 황상민 박사님이 혼자만 계속하신다? 그러면 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인터랙트 능력도 올라가실 겁니다. 꼭대구사 모임은 주 2회로 서울 1회, 지방 1회로 진행합니다. 지난 1회차 19일 서울 모임에 이어 금주는 대전과 서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2회차 대전은 25일 금요일 저녁 7시 투썸플레이스 대전은행점에서 3회차 서울은 27일 일요일 오후 3시 홍대 미디어 카페 후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회차, 참가 지역, 이름, 참석 인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2회차 대전 홍길동 2명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신의 질문이나 답답한 마음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시국 토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렸던 서울 1회차 모임에는 약 20명이 참여하는 열띤 토의와 시사 상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꼭대구사 모임도 황심소에서 방송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대구사 모임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활동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대구사 모임을 만들고 싶은 분은 황심소의 꼭대구사 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5720-9430, 010-5720-9430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우시더라도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원은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s입니다. 황심소에서 태극기 들기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씨는 나라를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나 각종 기득권 세력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태극기마저도 보수로 칭하는 이들에게 뺏겨버린 요즘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태극기를 드는 것이랍니다. 마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마음으로요. 그런데 어버이 연합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어거지를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태극기를 흔들도록 내버려두고 스스로 태극기를 들기를 두려워합니다. 황심소는 오는 26일 다시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6일 광화문 세종로에 백만 백성 이목상 붓은 당나귀 붓이라는 문화행사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500m에 달하는 휜 천을 세종로에 펼치면서 이목상님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붓으로 써내려가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천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 동참하여 태극기 부대를 이루며 청와대로 함께 행진하고자 합니다. 황심소가 태극기 2,000개를 준비하겠습니다. 태극기 나눔과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이 퍼포먼스에 참여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태극기 나눔에 참여하실 분들은 010-5720-9430으로 자신의 이름과 태극기 나눔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태극기 후원도 하나은행 231-910016-51404 예금주 황심소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